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첫째만 나와도 12개월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18개월씩 늘려줘가지고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10명 낳는다 10명.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도 거의 180개월 가까이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법이 드디어 2025년 4월 국회를 통과해서 또 공포까지 이루어져서 이미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2055년에 고갈되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또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해요. 뭐 그렇게 잘 계획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바뀝니다. 법으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첫 번째, 내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뭐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60세가 넘어가지고 더 이상 뭐 안 내도 되신 분들은 이제 상관없지만 계속 앞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소득의 9%를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의 9.5%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소득의 10%, 매년 올라가요. 10.5, 11, 11.5, 12 이렇게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고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달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고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300만 원 벌면 지금은 27만 원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0.5%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한 15,000원 정도 더 올라가겠죠. 28만 5천 원 내야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가 절반 내주기 때문에 내 부담은 한 몇천 원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 가입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본인이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이게 0.5%씩 올라가니까 당장은 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8년에 걸쳐서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9%가 13%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1.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30만 원 내시는 분들이 8년에는 45만 원 내실 것이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로 내신 분들이 57만 원 내시거든요. 이분들은 여기 57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의 9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시게 될 거고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2033년쯤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제 앞으로 거기에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좋아, 내라면 낼게. 어렵다는데 많이 내야지. 그럼 많이 내면 내는 만큼 연금액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는 보험료는 올렸어요. 그럼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걷고 더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줄어야지 기금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올리고 걷는 건 더 많이 하고 받는 것도 또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건 뭐하러 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 연금 받는 기준은 원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서 야, 올리기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좀 받는 것도 조금 감안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 대체율이 소폭 상향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기준은 41.5%의 소득 대체율인데 이걸 내년에 43%로 올려요. 자, 그러면 내후년은 43.5, 내후후년 44, 44.5, 45 이렇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43으로만 소폭 올리고 고정입니다. 대신 내는 건 계속 올라가고 받는 거는 조금 올라가고 그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43%로 소폭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그럼 내년에 조금 올라가니까 올해 낸 것도 내년 되면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이 돼버립니다. 올해 낸 거는 올해 소득 대체율로 적용받는 것이고 내년에 올라간다면 내년에 납부하는 것부터 내년 소득 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금 고갈이 더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거보다 더 많은 또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은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받는 금액도 뭐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일정 부분 약간 감액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지금 사실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낸돈 대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칼을 대야 하는 이런 제도도 현행 개정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대폭으로 깎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약속은 지켜야죠. 네. 크레딧 제도도 바뀐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이번에 국민연금 개정법 중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소득 대치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크게 바뀌는 것이 하나가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가 뭐냐면 크레딧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가 원하는 일정한 방향, 이런 일정한 그 정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이 두 가지를 더 크게 조정해 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출산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 그 부모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둘째부터 해줬어요. 둘째부터. 첫째 한 명 낳아봐야 안 해주고 둘째부터 가입 기간 늘려주고 12달 늘려주고 12개월 셋째는 18개월 늘려주고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계속 가입 기간 늘려주는데 그것도 맥스 50개월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첫째만 낳아도 12개월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18개월씩 늘려줘가지고 이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명 낳는다, 10명.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도 거의 180개월 가까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낳던 그다음에 또 많이 낳을수록 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혜택이 주어져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크레딧이고요.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군대 복무 기간 중에서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죠? 이게 원래 현재 이래요. 근데 지금 군대 18개월 가잖아요. 18개월 가는데 6개월만 인정해 준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2개월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2개월로. 자, 근데 이렇게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00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2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약간 좀 이제 불만들이 생긴 거예요. 야, 군대는 18개월 갔다 오는데 18이면 18이고 빵이면 빵이지 무슨 18개월 갔다 오는데 12개월만 인정해 준대. 이건 또 뭐야? 하려면 다 해주지. 얼마 된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법 개정안이 추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18개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12개월은 확정됐고요. 18개월은 아직 개정안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의무화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1층 연금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어쨌든 뭐 기금 고갈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개정에 의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노후 수단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층 연금이 퇴직연금이에요. 근데 이 퇴직연금을 봤더니 열심히 퇴직금을 쌓아놓긴 했지만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 5에서 6%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퇴직연금 자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뭐 2%대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결국은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노후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니 퇴직금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것이 뭐 재직 중에 갖고 있건 퇴직 후에 갖고 있건 이 퇴직금을 봤더니 전부 다 그냥 안전자산, 원리금 보장자산으로만 거의 90% 가까이가 묻어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익이 낮은 겁니다. 국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방법을 써봤어요. 뭐 디폴트 옵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투자를 해봐라. 퇴직금의 적재한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옮겨서 좀 위험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는데 잘 안 들어. 몇 명 안 넘어와. 국가가 이제는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뭐냐면 이게 왜 안 하나 봤더니 위험하잖아요. 개인이 해봐야 쉽지 않고 또 개인이 뭐 증권사나 어디다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손실 나면 또 다시 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거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안전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래 개인에게 맡기거나 민간에게 맡겼더니 이게 쉽지 않네.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기금으로 모아서 한 번에 운용해주면 더 수익이 잘 나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그냥 뭐 증권사 가서 맡기거나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기금으로 맡기면 훨씬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운영해줘서 더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국가가 운영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면 좀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가 보전해줘야 되잖아 또. 보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걸 운영하는데 세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말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금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민간 운용사, 민간 증권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 수익을 못 낸 것이 증권사도 열심히 투자 자산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 개인이 안 넘어온 거 어떡하냐. 민간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민간이 하고 있는 이미 민간이 시스템 만들어 놓은 이 영역을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의 문제도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퇴직금을 쌓아가는 시점이라기보다는 퇴직금을 인출해가는 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논의가 사실 늦은 겁니다. 이거를 10년, 20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이미 퇴직금을 받아 나오시는 5, 60대 베이비붐 세대들, 이분들은 이제 운용의 관점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인출해 쓸 것인가를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뭐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국가가 제도로 만드는 그 제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무용지물, 쓸데없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잘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못 받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일시금으로서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노후가 이제 힘들잖아요. 국가가 일시금 받지 말고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퇴직연금 제도 만든 지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퇴직금,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넘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 퇴직금 제도는 뭐 이제 선택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 요거 없애고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로만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갑자기 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그래? 일시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못 받는 거야? 난 퇴직해가지고 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뭔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금이 필요한데 이거 일시금 못 받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국가가 강제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자, 퇴직금 제도는 과거에 있었던 퇴직금 제도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연금으로 받는 제도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일시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 IRP 계좌로 받아와서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도 되고 여기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래서 일시금 못 받는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틀린 정보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거기서 일시금 받거나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을 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세는 내가 퇴직금이 얼마냐, 총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근무를 몇 년 했냐, 여기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20년 근속을 하고 퇴직금이 1억이다. 이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되게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IRP 통장으로 받아서 퇴직하고 받잖아요.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면 그 세금을 다 내면 됩니다. 1%든 5%든 그 세금을 다 내면 돼요. 그럼 일시금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퇴직소득세율이 5%다. 그러면 내가 1억이다 퇴직금이 500만 원 세금 내고 9,500만 원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끝!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국가는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야지 노후가 안정되니까. 국가는 뭐라 그랬냐? 연금으로
일시금 받지 않고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시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율의 3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퇴직소득세율이 10%다. 그러면 3%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퇴직소득세율이 5%다. 그럼 1.5%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으로 받아 나오면서 세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뭐 퇴직소득세율이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1억 갖고 나와봐야 100만 원밖에 세금이 안 되기 때문에 30% 할인 받아봐야 30만 원 할인 받는 거예요. 10년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은 정해진 세율을 다 내시는 것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분들은 내야 될 세금의 30%, 10년 차부터는 40% 이렇게 조금 더 깎아드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조금 세금이 줄어들고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을 다 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일시불로 받으면 중과세가 돼가지고 더 많이 낸다?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 못 받거나 세금을 부담스럽게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오히려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것이 노후에도 좋고 절세도 되고 아시겠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요? 연금 관련 정책들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재명 대통령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자동 가입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18세면 국민연금이 바로 가입 가능하거든요. 근데 18세 고3이에요. 고3이니까 뭐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한 달치만 내면 그다음부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치를 가입시켜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안 했으면 나중에 추후 납부가 안 되고 가입하면 추후 납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자동으로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요. 뭐 재정도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제 그거 말고 이건 국민연금 18세 가입인 거고 그거 말고 지금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도 약간 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방향은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복지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정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복지 정책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복지국가로 가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휴일 샌드위치 데이가 있어서 샌드위치 데이가 그날 일하는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쉬게 하자. 샌드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 공휴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시 공휴일로 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써 그날 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소비를 늘림으로써 좀 민생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바람에 그 연휴가 길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해외를 나가버려. 이건 뭐예요? 이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죽 써서 남 주는 거죠. 죽 써서 내가 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자, 그래서 복지 정책이 확대가 되겠지만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뭐 정부의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도 좀 확대가 돼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연금 받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그들이 써주도록 돈을 쓰도록 해주는 것. 이 정책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재산을 다 부동산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그게 소비로 돌아가지 않고요. 경제에 돈맥 경우가 발생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요. 그러면 결국은 대대로 부익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금화하고 연금화해서 써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은퇴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요? 항상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이제 3억이라는 자금과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두 가지를 항상 좀 준비하시라라는 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억이라는 자산을 이제 사실 어떤 이제 지수 투자를 하셔도 10년이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투자 시드와 기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좀 확보하고 이제 은퇴를 하시라는 게 가장 저는 이제 투자 은퇴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뒤늦게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4050 세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뭐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이제 평생 우리는 이제 투자를 이어가야지 자산이 이제 마르지 않고 이제 꾸준히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4050 세대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제 결코 좀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405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스닥 이런 기술주 투자를 하면서 크게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최근 이제 3월, 4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것처럼 자산을 어느 순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항상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050 세대에서는 투자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 블로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항상 이제 예금으로만 이제 자산을 모아오다가 막상 이제 은퇴를 할 시점에서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라고 좀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 단기간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꼭 한 3 년, 4년 정도 기간을 두고 꾸준히 정리식 투자를 해서 위험도 분산을 하고 그리고 자산 기간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드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단기간에 내가 이제 올해 1년 안에 은퇴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2-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노후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은퇴 준비 그리고 빠른 이제 파이어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고배당주 투자를 한때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매월 한 300만 원 정도씩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고배당주 위주로 세팅을 했던 사례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이제 깎아 먹으면서 주가가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것도 사실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많이 있는 이제 이런 커버드 콜이나 뭐 제피큐 같은 이런 커버드 콜도 추종 지수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 상승률이 좀 많이 더딘 편이 있죠. 그래서 어 계산을 해 보면은 제피로 그냥 꾸준히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서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는데 오히려 동일한 금액을 뭐 이런 VO나 SPLG에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을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 매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직접 매도를 하는 게 이제 4% 인출률 또는 이제 7% 인출률을 활용을 해서 자산을 활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제피 같은 이런 커브드 콜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은퇴 방법을 좀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런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S&P 500을 이제 매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한 이제 배당금 이런 SCHD나 이제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이제 지수 투자 4% 인출률을 적용을 해서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면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남이 어떻게 했다더라를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버들 보시면은 이제 내가 뭐 엔비디아 장기 투자로 이만큼 벌었다, 뭐 테슬라로 이만큼 벌었다, 그렇게 이제 뭐 강연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투자 리스크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강조 드리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매수한 엔비디아와 당신이 매수하는 엔비디아는 전혀 다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주 투자나 이제 커버드 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를 좀 따라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언제 투자하더라도 지수 투자의 수익률은 과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저는 이 동일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남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수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은퇴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방식이라고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는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이제 이 소득공제 받는 이제 600만 원 납입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딱 한도에 맞춰서 이제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런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사실은 이제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받는 이제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2번 계좌에 납입하는 이제 투자금은 사실 어떤 세금도 인출할 때 투자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도 발생하지 않고 어떤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종의 목적은 연금 2번 계좌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인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적은 세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 1번 계좌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00만 원 납입 한도 채우시고 IRP 300만 원도 채우시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2번 계좌에 900만 원까지도 이제 채우셔서 먼저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ISA 2천만 원을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순서로는 가장 좀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부부가 같이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절세 방식으로 유리한데요. 그래서 순서를 좀 정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내 계좌 그리고 와이프 계좌 세액공제 받는 이제 600만 원 그리고 각각 300만 원 그리고 각각 연금 2번 계좌에 900만 원 그리고 투자금이 나오면은 IS 계좌 2천만 원씩 그 순서대로 좀 투자를 하셔야지 가장 나중에 이제 절세 효과를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TF만으로 은퇴 준비를 끝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딱 저는 이제 QQQ, S&P 500, 이제 SCHD 세 가지 ETF로 좀 은퇴 준비를 좀 사실 끝낸 좀 사례이고요. 그리고 투자는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단순함이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그냥 남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꾸준히 S&P 500 같은 지수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이제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모아가고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뭐 인터뷰나 강의 마지막 멘트로 뭐 세계 ETF로 은퇴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은퇴 준비라는 게 좀 어렵고 너무 단기간에 해야지라고 좀 그런 욕심만 버린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좀 투자 방법을 가지고 좀 세계 ETF만으로도 은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